(1986년 11월 26일) 조세피나 리베라는 같이 살던 남자친구 빈센트 넬슨과 싸우고 북필라델피아 슬럼가에 위치한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화가 난 상태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아파트 밖으로 나온 것은 단지 일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도시의 길거리에서 여자를 필요로 하는 남자들을 만나 그들을 자기의 육체를 이용해 만족시켜주고 돈을 받는 직업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푸에르토리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몇 시간 남겨놓지 않은 그날의 어두운 밤은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상대해야 할 남자를 찾고 있던 그녀에게 은백색의 2인승 캐딜락이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지면서 턱수염이 수두룩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게리 하이드닉이었습니다. 조세피나는 캐딜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손님 찾고 있나? 하이드닉은 노골적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곡거래가 이루어져 조세피나는 하이드닉의 캐딜락에 올라탔습니다. 하이드닉은 자기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조세피나는 처음 보는 남자와의 만남에 있어 순수할 수 없었던 여자였죠. 그녀는 하이드닉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급차를 운전하는 백인 남자는 값비싼 시계와 보석들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입고 있는 옷들은 싸구려에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캐딜락은 초라한 집들이 몰려있던 동네를 지나 하이드닉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근처에 있던 집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살고 있던 곳도 특별하게 다를 것 없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집에는 1971년형 롤스로이스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조세피나는 그날 밤 자기 손님이 된 백인 남자가 어느 정도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계산을 내렸습니다. 하이드닉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는 반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하이드닉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일부러 반을 잘랐고 나머지 반은 자물통 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벽은 반 정도가 접착제로 붙인 동전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자기 집 여기저기를 보여주던 하이드닉은 조세피나를 폭이 좁은 계단 위로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하이드닉의 침실문 쪽으로 가면서 조세피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부분적으로 1달러와 5달러짜리 지폐가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하이드닉은 조세피나의 등 뒤로 걸어가 그녀를 숨막히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꽉 쥔 손을 풀었지만 대신에 조세피나의 팔을 뒤로 꺾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래층에 있는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더러운 매트리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세피나를 던져놓은 후 하이드닉은 그녀의 발목에까지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세피나 리베라는 게리 하이드닉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기까지 했던 좁은 지하실 공간은 그녀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지하실 바닥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는 뜯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조그만 구덩이가 파여져 있었습니다. 하이드닉은 그 구덩이를 더욱 넓게 깊게 파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조세피나는 하이드닉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하이드닉은 자기의 목적은 대가족이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10명의 아내를 얻는 것이고 모두 임신시켜 아기를 낳게 대가족을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원대한 계획을 설명하던 하이드닉은 자기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조세피나를 강간했습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조세피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그녀를 도우러 오기를 희망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녀의 울부짖음에 응답한 사람은 단지 하이드닉뿐이었습니다. 하이드닉은 조세피나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가 파놓았던 지하실 바닥의 작은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강제로 밀어 넣은 후 베니어판으로 덮었고 무거운 무게의 물건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조세피나의 비명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이드닉은 라디오를 가져와 하드록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볼륨을 가장 크게 올렸습니다. 하이드닉이 그곳을 떠난 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땅 속에
반쯤 발가벗겨져 웅크린 채 갇혀버린 조세피나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바둥거리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남녀 형제들과 함께 살던 25세의 샌디는 흑인이며 게리 하이드닉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하이드닉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구와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임신했지만 유산을 하여 그 사실에 하이드닉은 크게 화를 냈었습니다. 하이드닉은 그녀에게 $1000를 제시하며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샌디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샌디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하이드닉과 헤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1986년 11월의 금요일 밤, 샌디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생리통으로 고생하다가 바람이 불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맥도널드와 치즈 스테이크를 파는 간이식당 사이에서 갑자기 사라지며 게리 하이드닉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지하실 구덩이 속에 혼자 갇혀있던 조세피나는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 사이로 여자가 우는 소리와 바닥을 끌고 있는 체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하이드닉은 판자를 치우고 구덩이 속에 있던 조세피나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조세피나는 하이드닉이 끌고 온 샌디를 쳐다보았습니다. 샌디는 블라우스만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고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조세피나가 처음 지하실에 감금될 때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 같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의외로 태연해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이드닉은 그녀의 이름은 샌디라고 조세피나에게 소개하고 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샌디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세피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초연할 수 있었나를 깨달았죠. 샌디는 지능이 아주 낮은 여자였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샌디는 조세피나에게 하이드닉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에 대해 자기를 항상 돌보아 주었던 좋은 친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이드닉에 의해 곤경에 처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이드닉은 샌디에게 강제로 그녀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자기는 떠날 테고 나중에 전화하겠다라는 짧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게 한 후에 하이드닉은 샌디의 어머니가 그녀가 가출한 것으로 믿게끔 뉴욕으로 가서 편지를 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디는 자기가 쓴 짧은 편지가 미치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조세피나는 하이드닉이 자기들을 무기한으로 가둬둘 작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드닉의 지하실은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2명의 여자들을 가둬둔 하이드닉은 여자들에게 블라우스나 브라 정도도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단지 팬티만을 입고 지내게 했습니다. 하이드닉이 없는 동안 여자들은 추위를 잊기 위해 서로 엉켜 안아야 했습니다. 또한 하이드닉은 여자들에게 주던 식사도 시간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이따금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소리치려 했지만 그것의 결과는 사나운 매질이었죠. 하이드닉은 자기가 만든 규칙을 벗어난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경우 더욱 세차게 매질을 하거나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고 더욱 오랜 시간 그 속에 있게 했습니다. 하이드닉은 자기의 포로들에게 행할 새로운 형벌도 개발해냈습니다. 수갑을 찬 여자들의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천장 들보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하이드닉은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여자들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하이드닉은 자기에게 사로잡힌 여자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려 했죠. 그것은 일종의 성적인 만족까지도 가져다 주었고 하이드닉의 행위는 차츰차츰 더 기괴해져 갔습니다. 하이드닉의 집 지하실 감방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필라델피아 고문실로 불리게 됩니다. 한편으로 샌디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가족들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병원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가족들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샌디의 어머니는 게리 하이드닉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기의 딸이 그 남자의 집에 강제로 잡혀 있을 것이라며 전화번호와 주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주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하며 심지어 그의 집까지 찾아갔었지만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마침내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면 하이드닉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이드닉은 1943년 11월 22일 오하이오주 이스트레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테리라는 남동생이 있었고 1946년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4년 동안 하이드닉과 동생은 어머니 엘렌이 키웠고 그 후 아버지 마이클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하이드닉은 어릴 적 친구가 없었고 반 친구들과도 별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톨이에 가까웠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원치 않았으며 특히 여자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긴 이상한 머리 모양 때문에 아이들이 심하게 놀려댔다고 합니다. 게리가 14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사관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고 버지니아에 있는 스턴턴 사관학교에 합격하여 입학했습니다. 약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중퇴하고 다시 공립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잠시 머물다 17세에 그곳을 떠나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13개월 동안 육군에서 복무했는데 훈련병 상사는 그가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62년 8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위장염 진단을 받았고 정신건강장애인 정신분열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로 명예롭게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하이드닉은 실무 간호사가 되어 제양군인 관리병원 코츠빌에서 일했지만 지각이 잦고 환자들에게 매우 무례하게 굴어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게리의 정신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부터 1987년 체포될 때까지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며 최소 13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형제 테리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그의 어머니도 1970년 고람 진단을 받은 후 알코올 중독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 자살하는 등 가족 내 자살 시도는 매우 흔했습니다. 하이드닉의 첫 번째 부인인 베티 디스토는 필리핀에서 통신 판매하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다가 하이드닉이 청혼을 했습니다. 1985년 9월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두 사람은 10월 3일 메릴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베티는 하이드닉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고 자신이 방금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학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매우 짧았습니다. 하이드닉은 여러 명의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다른 여성과 자는 모습을 베티가 지켜보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악은 그가 베티에게 저지른 반복적인 강간과 폭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티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필리핀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당시 베티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이 사실은 하이드닉을 분노케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시 존 디스토라는 이름의 남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이드닉은 게일 링코우라는 여성과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게리 주니어였습니다. 게리 주니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아들은 즉시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하이드닉의 여자친구로 여겨지던 안제넷에게는 엘버타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엘버타 역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하루 동안 외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1978년 하이드닉은 엘버타를 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안제네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이드닉은 엘버트를 10일 동안 집에 가둬두고 강간, 남색, 고문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제네트를 찾았고 안제네트를 퇴거시킨 사람이 하이드닉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하실에 숨어있던 엘버타는 공포에 질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이드닉은 납치, 성폭행, 불법 감금, 비자발적 변태 성관계, 피해자 신병보호 방해, 허위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하이드닉은 정신병원에서 3년만 복역하고 1971년 출소했습니다. 하이드닉은 석방된 후 필라델피아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사역자 연합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신도가 5명에 불과했지만
몇 명의 투자자가 나서면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체포될 무렵에는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이드닉은 매주 집에서 미사를 드렸는데 이웃 주민들은 나중에 하이드닉의 집에서 미사에 참석하는 신도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이드닉은 자신의 삶이 이대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컬트 집단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그리웠으며, 반격할 수 없는 여성들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히 그것을 찾으러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977년 하이드닉은 $35,000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의 재산은 어느새 $500,000가 넘게 불어나 있었죠. 그는 롤스로이스, 링컨 컨티넨탈, 그리고 주문 제작한 밴도 여러 가지 자동차를 사들였고, 그중 캐딜락은 그의 자존심과 즐거움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인 12월 22일, 게리 하이드닉은 캐딜락을 운전하며 또 다른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캐딜락이 리아이 스트리트로 접어들었을 때 하이드닉의 눈에 뜨인 여성은 리사 토마스였습니다. 그녀는 19세의 흑인 여성이었으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이었죠. 하이드닉은 리자의 곁으로 자기 차를 갖다 붙였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며 "내 거 보고 싶지 않니?" 농담을 건네며 추근거렸죠. 리자는 자기는 창녀가 아니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이드닉은 재빨리 사과를 했고 리자에게 자기 차에 탈 것을 제의했죠. 하이드닉의 변화된 행동과 함께 캐딜락을 보고 리자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리자는 생활보호를 받던 빈곤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리자는 그날 밤 하이드닉과 어울리게 됩니다. 하이드닉은 리자를 햄버거를 사주고 청바지와 블라우스 여러 벌의 옷도 사주었죠. 그리고 다음 날 해변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날 밤 하이드닉은 리자를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포르노 테이프를 보면서 하이드닉과 리자는 와인을 마십니다. 리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하이드닉은 그녀를 자기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강간을 하고 나서 하이드닉은 리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자기 지하실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하이드닉의 지하실 감옥 안에는 그가 납치하려는 10명의 여성 중 3명의 여자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녀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의논을 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그녀들의 희망은 오직 누군가 탈출을 함으로써 경찰에 알리는 것 정도였습니다. 10여일이 지난 후 하이드닉은 한 명의 여성을 더 지하실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새로이 하이드닉의 포로가 된 여성은 23세의 데보라 존슨 더들리입니다. 이전의 3명과는 달리 그녀는 하이드닉에 의해 강제적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도착은 지하 감방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데비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들고양이와 같은 성격의 그녀는 하이드닉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들었죠. 데비의 반항은 대체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 많은 사나운 매질만을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이드닉은 그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벌을 줍니다. 하이드닉은 자기의 포로를 다루는 데 있어 아주 유치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죠. 하이드닉은 자기가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지정해 다른 여자를 때리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만약 매질이 충분히 엄하지 않았을 경우 맞고 있는 여자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하이드닉은 때리고 맞던 여자들의 배역을 바꿔 때리고 맞게 했습니다. 하이드닉은 자기가 없는 동안 여자들이 음모를 꾸밀지도 모른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꾸미고 있는 짓이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잘못한 일들을 자기에게 말하게 합니다. 만약 보고된 내용 중 위반 사항이 있었을 때 그는 모든 여자들을 때렸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얍삽한 조세피나는 하이드닉의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한결같은 충성과 복종을 나타내자 하이드닉의 마음을 확신시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이드닉의 성욕은 감퇴되지 않습니다. 그의 성적인 욕구는 변화합니다. 하이드닉은 자기의 포로가 된 여성들과 매일 섹스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자들을 강제로 서로 섹스를 하게 하며 섹스 시 그의 상대는 하나가 될 때도 있었고 그 이상이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이드닉은 온갖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이드닉은 여자들의 프라이버시나 위생 문제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아주 기본적인 자신의 생리적인 문제를 휴대용 변기로 해결해야 했죠. 그리고 하이드닉은 목욕을 하지 않았던 자기와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목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이드닉은 강제로 섹스를 한 후에 여자들에게 목욕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자들에게 주던 음식의 종류나 양은 하이드닉의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단지 빵과 물만을 주다가 여자들은 가끔 그가 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하이드닉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짓이었습니다. 하이드닉은 개들을 기르고 있었죠. 개들은 여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이 자기가 준 음식을 먹지 않자 하이드닉은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먹이려던 통조림을 그녀들의 식사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것을 먹을 때까지 매질을 합니다. 어느덧 개 먹이는 여자들의 저녁 식사 메뉴가 되었고 그때 여자들의 곁에는 개들도 있었죠. 여자들은 개와 함께 개 먹이를 먹어야 했으며 여자들의 간식으로 하이드닉은 개 비스켓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제클린 에스킨스는 아주 가냘픈 체격에 10살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진 18살의 흑인 여성입니다. 1월 18일 제클린은 언제든 마찬가지로 주차장 같은 곳에서 짧게 성행위를 한 후 자기에게 $5 내지는 $10 정도를 줄 남자를 기다리다가 하이드닉을 만나게 되어 길거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클린을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인 하이드닉은 그녀와 섹스를 한 후 그녀를 지하실로 질질 끌고 갔고 발가벗기고 발가벗은 엉덩이를 플라스틱 막대로 후려쳤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자기의 섹스 슬레이브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시키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제클린의 발목은 너무나 가늘었기에 하이드닉은 그녀의 발목에 족쇄 대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날 늦게 하이드닉은 지하실에 갇혀있던 여자들 모두에게 중국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게다가 샴페인까지 터뜨립니다. 이유는 한 여자의 26살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여자는 하이드닉이 빠른 시간에 가장 좋아하게 된 조세피나 리베라였습니다. 1987년 초순 샌디는 구덩이를 덮고 있던 합판을 치우려다가 하이드닉에게 걸립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천장들보에 매달려 있어야 했죠.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데 샌디는 먹는 것을 거부하면서 급격히 몸 상태가 악화가 됩니다. 하이드닉은 그녀에게 강제로 빵 조각을 먹이려 합니다. 하이드닉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임신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있었죠. 샌디는 구토를 하고 고열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하이드닉은 계속해서 강제로 그녀에게 먹이려고만 했죠. 그녀의 입 안으로 음식들을 집어넣고 그녀가 그것을 삼킬 때까지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결국 샌디는 의식을 잃고 맙니다. 하이드닉은 화를 내면서 그녀를 깨우려 하지 않습니다. 수갑을 풀어 그녀를 바닥에 던져놓은 후 다른 여자들에게 샌디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이드닉은 샌디를 구덩이 속으로 차 넣어버립니다. 하이드닉은 다른 여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그렇게 샌디를 구덩이 속에 놓아둔 채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나 게리 하이드닉은 다시 돌아와서 샌디를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린 다음 그녀의 맥박을 체크했지만 그녀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이드닉은 샌디의 시체를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지하실 안에 있던 여자들은 공포로 전율했습니다. 무언가를 썰고 있는 톱의 흐느낌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그녀들은 더욱 공포 속으로 빠져들어야 했습니다. 하이드닉이 기르던 개 한 마리가 지하실 안으로 왔습니다. 개는 살점이 붙어있는 다리뼈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여자들 앞에서 개걸스럽게 먹어댔습니다. 샌디는 게리 하이드닉을 자기의 좋은 친구로 생각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비참한 죽임을 당했죠. 게다가 하이드닉은 톱으로 썰어 절단하였고 조각난 일부를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드닉의 엽기적인 행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샌디의 살점을 잘라내
잘게 썰려진 그것을 개먹이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가둬두고 있던 여자들의 식사로 내놓았습니다. 여자들은 개들 속에 섞여서 개먹이에 섞인 샌디의 살을 먹어야 했습니다. 샌디가 죽은 지 얼마 후 데비가 항의를 했습니다. 하이드닉은 그녀를 끌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데비를 부엌으로 데려간 하이드닉은 스토브 위에 있던 냄비를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샌디의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하이드닉은 오븐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샌디의 몸통 부분이 있었는데 요리기구 안에 놓여져 있었던 그것은 구워져 있었습니다. 샌디의 팔을 비롯한 나머지 몸통 부분들은 비닐에 쌓여 냉장고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닉은 데비에게 만약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뢰실 감옥 안에 갇혀있던 여자들은 다시 그 안으로 돌아온 데비가 겁에 질려 고분고분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리 하이드닉은 잘라낸 샌디의 조각들을 요리기구를 이용해 계속해서 구웠습니다. 심한 악취를 풍기며 집 밖으로 새어나갔죠. 참다 못한 이웃 사람들은 경찰에 전화로 불평을 늘어놓았고 몇 번의 전화 끝에 경찰이 하이드닉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이드닉은 경찰에게 저녁 식사를 위해 구운 양고기가 지나치게 탄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들을 버렸다고 변명합니다. 하이드닉은 간단하게 경찰을 납득시켰고 경찰은 내부를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닉의 몸에는 진한 냄새가 배어져 있었고 여자들의 곁으로 다가갈 때 냄새의 실체를 알고 있던 여자들은 구토를 해야 했습니다. 샌디의 죽음 이후 하이드닉의 행위는 좀 더 기괴해졌습니다. 포로가 된 여자들이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할 방법을 궁리하던 하이드닉은 어느 날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 여자들을 천장 들보에 매달고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한 드릴을 여자들의 귀 속으로 찔러 넣으려 했습니다. 하이드닉은 여자들을 귀머거리로 만들려 했던 것이죠. 여자들이 듣지 못한다면 자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서투른 짓을 쉽게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이드닉은 여자들이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은 하이드닉을 공격하고 도망갈 계획을 짜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에 갇혀있던 여자들이 하이드닉을 공격하는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죠. 제클린은 그것에 대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들은 조세피나를 통해 하이드닉에게 흘러갔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하이드닉이 여자들을 괴롭혔지만 건드리지 않은 단 한 명은 조세피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이드닉은 조세피나를 포로 이상으로 대우했고 그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자들을 복종케 하고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꼈던 하이드닉은 자기가 느끼고 싶어 하던 자극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형벌을 개발해냈습니다. 그건 전기 고문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 것이었는데 길게 느린 전선의 한쪽 끝에 껍질을 벗기고 다른 쪽은 전원에 연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류의 파워를 올리고 벗겨진 전선의 끝을 여자들의 쇠사슬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짜릿짜릿한 감촉에 괴로워하며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도 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이드닉은 대수롭지 않은 듯 단지 그 광경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세피나는 형벌로부터 면제됩니다. 샌디가 죽은 후 하이드닉이 그녀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고분고분하게 지내던 데비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기 본래의 성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노예로 길들이려는 하이드닉의 행동에 대해 참지 않으면서 다시 하이드닉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8일 하이드닉은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벌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이때의 형벌은 전기고문이었고 거기에 물이 더해집니다. 하이드닉은 합판 덮개에 구멍을 뚫었고 조세피나에게는 구덩이를 물로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조세피나는 하이드닉의 명령에 따라 구덩이 속을 물로 채웁니다. 구덩이 속에 쇠사슬에 묶여있던 3명의 여성들이 떠밀려 들어갑니다. 덮개가 덮여지고 그 위에는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올려졌습니다. 여자들이 추위와 공포로 떨고 있을 때 합판에 뚫려진 구멍을 통해 벗겨진 전선이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전선은 데비의 쇠사슬을 건드렸습니다. 데비는 비명을 지르고 몸서리를 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축 늘어진 채 얼굴을 물속에 들어가며 쓰러집니다. 같이 있던 제클린과 리자는 비명을 질러댑니다. 하이드닉은 덮개를 치우고
데비를 밖으로 끌어냈지만 이미 데비는 죽어 있었습니다. 데비의 시체는 일단 냉장고에 넣어져 냉동 보관합니다. 데비가 죽은 후 하이드닉은 조세피나에게 사건에 동참한 것에 대한 진술서를 쓰게 합니다. 조세피나를 위협하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하이드닉은 조세피나를 묶고 있던 족쇄를 풀어줬고 조세피나는 넉 달 만에 완전하게 옷을 갖춰 입게 됩니다. 하이드닉은 조세피나가 완전히 자기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 만족해합니다. 어느새 조세피나는 하이드닉의 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이드닉의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밖으로 나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도 했습니다. 또한 하이드닉은 조세피나에게 자기의 비밀 같은 것도 털어놓으며 자기 자신이 정신 감정 테스트를 교묘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잡히면 미친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든지 자기는 오랫동안 당국을 속이면서 장애 연금을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월 22일 하이드닉은 냉동 보관되어 있던 데비의 시체를 꺼냈습니다. 며칠 사이에 꽁꽁 얼려진 데비의 시체를 자기 트럭에 실은 하이드닉은 뉴저지 시골 외곽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이때 그의 곁에는 조세피나도 있었고 그들이 탄 차는 소나무, 불모지로 알려진 장소에 멈춰섭니다. 조세피나가 차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이드닉은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속 깊은 곳에 데비의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2명의 여자가 죽고 난 후 하이드닉은 새로운 여자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데비의 시체를 시골 외곽에 유기한 다음 날 하이드닉은 조세피나와 함께 길거리를 운전해 돌아다니며 적당한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때 걸려든 여성은 아그네스 애덤스입니다. 아그네스는 조세피나나 제클린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던 여자였죠. 그녀는 쉽게 하이드닉의 꼬임에 넘어갔고 그의 집으로 유인당한 그녀는 그곳에서 발가벗겨지고 사슬에 묶여져 먼저 있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를 정점으로 대가족을 이루려던 망상에 사로잡혀 2명의 여자들이 희생됐지만 하이드닉은 계속해서 여자들을 납치해 지하 감옥에 가둬두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헛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의 꿈을 산산이 부셔버린 인물은 자신이 믿었던 조세피나 리베라였습니다. 전처인 베티 디스토는 게리 하이드닉이란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결혼했고 그의 실체를 몸소 체험한 후에 그에게서 달아났습니다. 그렇지만 두 남녀의 관계는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디스토가 달아난 2주 후에 하이드닉은 그녀에 대한 폭행과 배우자 강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때 하이드닉에게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이전에 저질렀던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이 체포되기 바로 전날 만기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디스토는 재판이 벌어지던 장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결국 그의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토는 다시 하이드닉을 법정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이드닉에게서 도망치기 전 디스토는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1987년 베티 디스토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양육비 문제로 하이드닉을 상대로 일주에 $135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벌였습니다.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담당 재판관은 하이드닉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재판관은 하이드닉에게 정신병에 관한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받으라는 판결을 내리죠. 하이드닉이 테스트를 받는 동안에 그의 집 지하실에 포로로 잡혀있던 2명의 여성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조세피나 리베라는 매춘이라는 형태를 통해 게리 하이드닉과 만나게 되고 그때 그녀가 받기로 한 액수는 $20 정도였죠. 하이드닉을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간 조세피나는 거기에서 그의 섹스노의 신세가 되면서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경험을 맛보게 된 것이죠. 처음 조세피나는 자기에게 주인님으로 군림하려던 하이드닉의 행동에 대해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얍삽한 그녀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인식했고 상황에 맞춰 행동을 처신했습니다. 그녀는 하이드닉의 지시에 고분고분 잘 따랐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여자들이 탈출을 모의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도 하면서 온갖 충성을 다 바치며 하이드닉의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신뢰를 얻은 그녀는 하이드닉의 총애를 받아 형벌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형벌에서 혼자 제외된 가운데 편안한 기분으로
다른 여자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하이드닉이 가장 신뢰하는 노예의 자격으로 다른 노예 신분의 여자들 위해 군림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의 벌거벗은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하이드닉의 지시가 없었을 때에도 했던 것입니다. 리자 토마스는 나중에 그녀가 했던 일들을 진술하면서 그녀를 지하실의 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시간이 흘러가던 조세피나는 하이드닉의 범죄에 있어 희생자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었을지라도 기괴하고도 잔인한 그의 범죄의 협력자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조세피나는 샌디가 죽었을 때 하이드닉을 도와 그녀의 시체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죠. 또한 그녀는 전기 고문을 제안했고 그로 인해 데비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데비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돕기도 했고 하이드닉이 아그네스를 납치할 때에는 같이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보답으로 조세피나는 하이드닉과 함께 외출을 하며 호화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쇼핑을 하고 돌아온 그녀는 지하실에 갇혀있던 여자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조세피나의 모습은 다른 여자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지하실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이드닉에게는 자발적인 협력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여자들의 눈에 비춰졌던 것처럼 실제로 조세피나는 하이드닉에게 빌부터 지하실에 갇혀있는 다른 여자들에게 지배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즐겼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쩌면 그녀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 점점 위험한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기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세피나는 하이드닉을 배반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탈출을 위한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조세피나는 자기 가족을 보고 싶다며 그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계속해서 하이드닉을 구워 삶던 그녀는 가족을 만나게 해준다면 다시 돌아올 때 하이드닉의 새아내가 될 섹시하고 예쁜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조세피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를 믿었고 자기 가족을 팽창시키기를 열망했던 하이드닉이 조세피나의 제안을 수락한 것이죠. 3월 24일 하이드닉은 자기 캐딜락을 운전해 조세피나를 그녀의 집 근처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조세피나의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하이드닉은 조세피나를 보냅니다. 그 즉시 조세피나는 전속력으로 길을 달렸습니다. 그녀가 달려간 곳은 그녀의 남자친구 빈센트 넬슨과 함께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빈센트가 문을 열자마자 조세피나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강간과 고문, 그동안 그녀가 노예 취급을 당하며 지하실에 갇혀 어떻게 지냈는지를 설명했을 때 빈센트는 그녀가 미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빈센트는 조세피나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죽음이 포함된 장면들, 개먹이, 그리고 시체의 조각 등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빈센트는 조세피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고 대책을 상의하던 그들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조세피나는 다시 자신을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센트와 마찬가지로 2명의 경찰관 또한 그녀의 이야기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죠. 조세피나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을 걷어 올리면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에는 체인 자국이 확실하게 남아 있었죠. 2명의 경찰관들은 주유소로 갔습니다. 하이드닉은 자기 캐딜락에 앉아 조세피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든 경찰에게 순순히 양손을 들어올림으로써 하이드닉은 체포됐습니다. 1986년 추수감사절이 시작될 무렵 조세피나 리베라를 납치하면서 시작되던 게리 하이드닉의 범죄는 조세피나 리베라로 인해 그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난 1987년 3월 24일 끝이 났습니다. 게리 하이드닉의 공포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지하실에 갇혀있던 여자들은 비록 최악의 몸 상태였었지만 경찰 기동대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하이드닉의 집을 수색하면서 경찰은 샌디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 증거물들을 확보했습니다. 신문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며
게리 하이드닉의 사건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리 하이드닉은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노련하고 날카로운 기질을 가졌다는 평판을 듣고 있던 찰스 척 페루토를 선택했습니다. 페루토는 수임료를 10배 정도인 1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하이드닉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심이 시작되면서 하이드닉의 집 지하실에 갇혀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던 여자들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리자 토마스를 시작으로 그녀들은 어떻게 하이드닉에 의해 차에 태워졌고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는지, 그 외에도 지하실에 갇혀 하이드닉에게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조세피나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시작해 하이드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샌디의 죽음과 전기에 감전돼 죽은 데보라의 죽음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두 여자의 죽음에 일정 부분 관련된 것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페루토는 반대신문을 통해 하이드닉에게 협력적이었던 조세피나를 비난했습니다. 리자 토마스 역시 조세피나가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자기들에게 행했던 행동들을 들추어내면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조세피나는 그 상황들을 즐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조세피나 부분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녀에게 심각하게 이기적인 면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4월 6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이드닉은 자기가 갇혀있던 감방 안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정식 재판은 1988년 6월 20일 시작됐습니다. 하이드닉의 범죄는 확실한 증인들과 물증 등이 있었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변호를 맡은 페루토는 정신이상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페루토는 자기 측의 증인으로 여러 명의 정신과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하이드닉과 100여 시간 정도 인터뷰했던 맥켄지 박사는 하이드닉이 여자들을 괴롭히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었겠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차이점을 몰랐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페루토는 또한 하이드닉이 군대에 있을 때 실험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약을 복용했고 그것이 그가 정신이상이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배심원들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하이드닉의 주식 중개인 로버트 커크패트릭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이드닉은 교활한 투자자로 자기가 한 짓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샌디와 데보라 두 명의 여자의 죽음은 살인이 아닌 사고였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주장이 맞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이드닉은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다른 살인마와는 다른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자기가 하던 행동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하이드닉은 두 명의 여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찰스 페루토는 자신이 변호한 하이드닉이 2급 살인 정도의 유죄로 판결을 받고 사형에서는 비껴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생각은 그와 달랐습니다. 1988년 6월 30일 배심원장인 베티 엠 베넷은 자기들이 결정한 판결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배심원들은 데보라와 샌디의 살인은 모두 1급 살인의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88년 7월 1일 두 건의 1급 살인을 포함한 모두 18건의 범죄로 하이드닉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 하이드닉은 어떤 특별한 동작이나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를 맡았던 찰스 페루토는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이드닉은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립니다. 그의 예상은 맞는 것일 수도 있고 틀렸다고 볼 수도 있죠. 1988년 12월 31일 하이드닉은 소라진이라는 약물을 과다 복용한 후에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됩니다. 이외에도 그는 몇 번의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의사들은 신속하게 그를 살려냅니다.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적도 있었지만 게리 하이드닉에 대한 사형 집행은 늦춰졌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와 만난 정신병 학자들 중 로슨 번스타인 박사는 올림픽에 정신병 종목이 있다면 금메달은 하이드닉의 것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하이드닉은 사형을 반대하던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은 독극물 주사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하이드닉은 11년의 긴 시간을
사형수 감방에 갇혀 사형 집행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형을 당하고 싶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1999년 6월 25일 연방대법원은 사형 선고에 대한 하이드닉의 요청을 확인했습니다. 1999년 7월 6일 하이드닉은 블랙커피와 치즈 피자 2조각으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요구사항은 라디오를 통해 컨츄리 음악을 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10시 29분 마침내 독극물이 든 주사기가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므로 게리 하이드닉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자기 차를 끌고 나가 여자들을 납치하고 자기 집 지하실에 구덩이를 파 그 속에 납치한 여자들을 집어넣어 감금했던 하이드닉의 범죄 수법들은 토마스 해리스에 의해 양들의 침묵 영화에 삽입되었습니다. 게리 하이드닉의 집 지하실 구덩이는 4피트 정도의 깊이로 영화 속에서처럼 그렇게 깊고 넓은 것은 아닙니다. 하이드닉이 스크루 드릴로 했던 짓에 의해 제클린과 아그네스 그리고 리자는 심각한 청각장애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당한 그 여자들은 조세피나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이드닉의 재산은 파산법원을 통해 희생자들과 세금 그리고 그의 변호사에게 나눠졌습니다. 그것이 비록 망상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하이드닉은 많은 수의 가족을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드닉은 자기 자식으로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남겼습니다. 하이드닉은 재판기관과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어느덧 10살의 나이로 자란 딸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가족들 중 그의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분들과 희생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